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그런데 방미를 앞두고 진행한 외신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와 관련해 100년 전 일로 일본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를 맞은 일부 종목들과 관련해서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들은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서로 사고 팔며 지난 3년 동안 10배 가까이 끌어올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투자자들 가운데는 전문직은 물론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을 때 처벌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대법원이 논의했습니다. 뺑소니가 아닐 경우 최대 징역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12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5박 7일 일정입니다. 한미 그리고 한미일 동맹 강화를 꾀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미중 또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이번 방문은 우리 외교상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일본에게 100년 전 일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혀 벌써 파장이 커졌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유럽은 지난 100년간 수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결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설득하는 문제에 있어 나는 충분히 했다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왜곡 등 일본 과거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 등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미 상하원 합동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30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대만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중요한 외교 기조 변화가 외신 인터뷰의 거친 표현으로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결단을 설명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미국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으로 인터뷰 내용이 공개된 직후 러시아와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거듭된 인터뷰 논란을 놓고 일각에선 안보 협력을 축으로 하는 한미일 밀착 외교의 결과란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정부의 외교 기조가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공개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국내에선 비판도 제기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논란의 대부분은 한미동맹 강화를 꾀하면서 중국,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는데 방점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정작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방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는지 바로 미국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이 나가 있는데요. 김 특파원, 지금 워싱턴이죠. 지금 뒤로도 국빈 방문 분위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워싱턴 중심부 가로등에는 태극기가 내걸려 있고요. 또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 외벽에도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해 이제 국빈 방문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하루 전이죠. 현지 시간 25일이 마침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날입니다. 어쩌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대선 재도전을 공식 선언할 거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재대결이 성사될 것인지 미국 국내 정치 이슈가 부각되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슈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악관도 또 바이든도 재선 도전에 더 신경 쓸 수도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가 혹시 이번 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예, 확실히 관심이 덜 가게 되면서 국내 보도 면에서는 탄력을 받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앞서 김태호 대통령실 안보실 1차장이 한미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였었죠.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을 문서로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논란이 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여부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 등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재선 도전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만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 지원법 등에서 우리 기업 차별 조항을 고쳐주기는 어려울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가 부족해지더라도 삼성이나 SK에게 이를 공급해주지 말라는 요구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오히려 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그래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가까워지는 대신 중국과는 확실한 거리를 두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성훈 특파원, 중국은 오늘도 윤 대통령 발언에 입장을 내놨습니까?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무력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오늘로 벌써 닷새째 중국이 공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외교 경험이 부족해 대만 문제에 민감하지 않다면서 맹목적인 미국 추종은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더 크게 거론되는 게 아니냐며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2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대만 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는데요. 이번에 이 정도 수위를 넘는 강한 표현이 나온다면 반발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만 문제 말고도 이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을 추가 제한하는데 한국에도 동참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 외교부가 발끈했습니다. 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 억제 조치에 협조하라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미가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싸고 중국을 배제하는 구체적인 협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한중 관계 역시 더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오른 오늘 정부의 외교 방향은 엇갈린 수출 정책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일단 일본에선 별 소식이 없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 목록, 즉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올렸습니다. 반면 러시아에는 전쟁 무기로 쓰일 수 있다며 800개 가까운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자 관보에 올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을 다시 수출 우대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 넣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28개 우방국이 속한 가해 1지역과 일본만 혼자 있던 가해 2지역을 하나의 가지역으로 합친 겁니다. 2019년 9월 일본의 조치에 맞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뺀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일본에 수출을 신청하면 심사 기간이 그전의 3분의 1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줄어드는 등 수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한일 국자급 대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절차상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키는 게 필요하죠.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상대방의 그 움직임 봐가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산업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재 품목은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 무기로 쓸 수 있는 걸 수출하지 말자는 주요 7개국의 의견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제품과 조선 등 57개 품목만 수출을 금지했는데 앞으로는 양자 컴퓨터부터 기계부품, 5만 달러 넘는 자동차까지 798개 품목을 러시아로 수출 못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을 놓고 러시아가 반발한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가 러시아를 더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습니다. 검찰을 향해 오늘이라도 자신을 불러 조사하라고 했지만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를 떠나 11시간 반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송영길 전 대표.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신뢰를 끼쳐들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검찰 조사에 언제라도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선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뒤엉키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김대수 화이팅! 송영길 반성하라! 송영길 반성해! 송 전 대표의 입국을 계기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도 본격 대응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2021년 전당대회 때 전국광역지역본부장 명단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본부장 등의 명단을 미리 확보해 검찰 소환 조사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지금부터는 JTBC가 단독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하한가를 맞은 몇 개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하한가 이유를 두고 의문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선 큰 손의 주문 실수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한가 종목 중 몇 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로 도시가스 업체인 대성홀딩스와 삼천리의 최근 3년간 주가 그래프입니다. 매일, 매달 조금씩 오르며 3년 동안 많게는 10배 올랐습니다. 올해 초 저희 탐사 취재팀은 이들 종목의 주가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아 취재를 해왔고 취재 결과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유정 기자입니다. 국내 한 도시가스 업체의 지주회사 주가 차트입니다. 3년 전 주가가 최저금액으로 지난 3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오른 주가만 10배 이상,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당 가격은 순이익의 400배가 넘습니다. 또 다른 도시가스 업체의 주식 그래프입니다. 2021년까지 5, 6만 원대였던 주식이 2022년부터 계속 뛰더니 어제는 50만 원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 모두 오늘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종목을 지금 계속 다 매도 물량을 던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 주가가 갑자기 좀 하락하는 이슈가 있는데 자체 이슈는 없어요. JTBC 취재진은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주식 중 최소 6개 종목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가를 조작한 일당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입니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증권사를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투자금 규모가 커서 여러 계좌로 나눠 매매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당들이 이 돈을 대리 투자해 시세를 조작해 온 겁니다. 수개월마다 수익을 정산해 일당과 투자자들이 절반씩 나눠 챙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수익 정산 관련 문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삭제하라고 하고 금감원에서 전화가 올 때의 유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주가 조작 일당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골프 회원권 등을 사서 빼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뭔지 이제 한 달 돼가지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골프 레슨이 이루어지기는 하나요? 네, 레슨 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정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예, 올해 초부터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 이호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3년 동안 그러면 주가를 조작해서 올렸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3년 동안 들키지 않고 이뤄질 수 있는 거죠? 먼저 주가 조작 대상이 된 회사들의 공통점은 유통 물량이 적어서 일당들이 사전 가격 모의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이른바 통정 거래가 쉬운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에 따르면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이게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제도 허점이 있는데 이게 급등이나 급하락의 메인이 아니라 하루에 뭐 0.5%, 1%씩 아주 소수,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 주가를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허점을 좀 노렸거든요. 흔히 주가 조작이라고 하면 단기간에 급등해서 치고 빠지는 전략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이 주식들은 몇 년간 조금씩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주가가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죠. 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구체적 정황들도 있습니까? 예,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이 있었던 텔레그램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투자자들과 미팅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정보로 신분증, 사무실 또는 자택 주소, 그리고 사용 중인 은행 계좌를 들고 있습니다. 예. 일당들이 투자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서 주식 매매 앱을 깔고 이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거래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아, 아예 이 회사가 좋습니다라고 뭐 추천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명의로 가지고 왔다. 예, 휴대전화를 받아서. 예. 그리고 뭐 사고 팔고 하기 위한 것 이렇게 일단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사무실 주소나 집 주소는 왜 필요한 겁니까? 예, 또 다른 텔레그램 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계좌 관리자들에게 동일 IP로 접속을 하거나 동시에는 접속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의 집 근처나 회사 근처에서 작업을 하려고 주소를 물어본 겁니다. 아, 일반적인 투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IP 주소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소도 다 받아놓은 거라는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주가를 조작해서 올렸는데도 들키지 않았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막대한 부를 이런 식으로 축적했다. 사실 해당 회사들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일당 가운데 이제 핵심 세력의 가족이 SNS에 올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초고가 자동차들을 잇따라 구입해서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보자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뭐 현금 계좌 뭐 300억, 400억이 있고 총 뭐 한 7천억 정도는 벌었다. 이런 식으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몇 천억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주가 조작으로 올린 거고 나중에 실체가 들어오면 주가는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돈을 댄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예, 투자자 중에서는 이제 의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직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승열 PD의 리포트를 보시면서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 취재진이 입수한 주가 조작 일당들의 회계장부입니다. 외상 매출 항목에 수많은 병원들이 적혀 있습니다.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병원마다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 지급해온 겁니다. 투자자들은 수익 절반을 수수료로 입금해왔습니다. 저희 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모르신다는데?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은 골프장부터 드라마 제작, 리조트 등 수십여 개, 모두 주가 조작 일당들이 세운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단계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신규 투자자를 데려오면 신규 투자자로 생긴 수익 일부도 나눠준 겁니다. 수수료 정산을 할 사람들이 매도를 걸어놓고 신규로 영업이 된 사람들이 이제 1억 매수를 하면 그 매도칠 물건을 그대로 매수로 옮기는 그렇게 작업을 해서 일부 병원장들은 동종업계 의사들을 소개해주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할 거 없어요. 저도 전혀 모르세요. 저 가는 건 제가 이제 개인적인 거라. 투자자 중엔 의사나 변호사, 중견기업 오너와 연예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이 접근했던 한 연예인 측은 취재진에게 투자 권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다른 연예인들에겐 골프 레슨 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예, 좀 더 몇 가지를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범들이 자, 이 회사가 좋습니다. 이 회사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게 아니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돈을 대게 하고 그걸 서로 사고팔게 하면서 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오랫동안 끌어올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부분 오늘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개 종목이 시장에서 이유 없이 한가지를 맞으면서 관심이 컸습니다. 오늘 폭락한 업체들이 그러면 앞서 이제 예로 2개 업체를 들었는데 다 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업체로 보이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6개 업체가 연루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금융당국에서도 조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한 회사 관계자에게 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주가 조작 자체는 몰랐다면서도 그동안 내부에서도 이상 징후로 보일 만큼 많이 오른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올랐던 그 업체 관계자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 내일도 관련 보도가 있습니까? 예, 오늘 있었던 주가 폭락을 앞두고서 이들이 사전에 움직인 정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어제 새벽 음주 차량에 친 30대 장애인 가장이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직 경찰 간부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붙잡혔습니다. 술을 마시면 아예 차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지우 기자입니다. SUV 차량 뒤로 경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붙잡고 보니 대구 남부서 소속 경찰 간부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아침 서울에선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송파서 지구대 경찰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습니다.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로 마약 사범의 재범률보다 높습니다.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마저 지난해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와 제도적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선 음주 사망 사고를 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에선 여야 후보 모두 음주 시동 잠금 장치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음주 측정을 통과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15분 전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대 앞에서 직접 측정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로 나왔습니다. 열쇠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JTBC 최지우입니다. 한편 오늘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의 처벌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뺑소니가 아니면 지금은 최대 징역 12년까지가 양형 기준인데 이걸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9살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음주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양형 기준은 만취 상태로 음주 사망 사고를 내도 뺑소니가 아니면 최대 12년을 선고하도록 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 기준을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새 양형 기준이 시행돼도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은 큰일 난다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한다면은 그걸 어떤 양형 기준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하나의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고. 대법원 관계자는 살인 등 다른 범죄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원한 관계나 채무 관계를 이유로 살인할 경우 기본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16년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남모 씨 일당이 60채의 집을 LH에 비싸게 팔아 넘겼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사고 팔아서 실거래가를 주변에 2배로 부풀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세입자들에게 비싸게 팔아 넘기려고 부린 꼼수로 보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남 씨 일당이 지은 인천 미추홀구의 주상복합입니다. 60채를 브로커를 통해 LH에 비싸게 판 걸로 의심되는데 이번엔 실거래가를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을 아파트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에 4건이 거래됐다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그 전까진 2018년 지은 이후 LH에 통째로 넘긴 걸 빼면 4년간 매매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던 곳입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남 씨 일당으로부터 집을 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3억에 이제 매매는 하시되 저희가 3억 8,800에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등기는 치시지 마시고 임시 등기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업계약 아니면은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비쌌습니다. 남 씨 일당이 지은 주상복합의 아파트 동입니다. 지은 지 4년 동안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가 갑자기 지난해 9월과 10월 3억 9천만 원에 4건이 한꺼번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100m 떨어진 길 건너의 또 다른 아파트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같은 크기 집이 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남 씨 일당의 아파트의 절반 값입니다. 3억대 후반이라는 뭡니까?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고 이건 누가 사요? 비싸게 산 사람은 누굴까? 거래가 신고된 4채 중 한 곳에 직접 가봤습니다. 초인종을 눌러 확인해 보니 남 씨의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을 못 준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아들 명의로 집이 있으니 그쪽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집주인은 다름 아닌 남 씨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시세를 부풀려서 사고 판 것으로 의심됩니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LH의 고가 매입, 실거래가 조작 의혹까지 인천 건축사기단 행각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으로 번져가지만 정부는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편에선 잘못을 저지른 집주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까지 공개하는 사이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자 집주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나옵니다. 집보기 TV 예능까지 나오며 인지도를 높여놓고 400명의 보증금을 떼먹은 중개보조원 이모 씨부터 분양 대행업체와 짜고 오피스텔과 빌라 수천 채를 비싸게 전세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권모 씨도 있습니다. 나쁜 집주인이란 사이트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크게 늘면서 여기서 신상이 공개되는 집주인 숫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전세 사기 내용을 제보해주면 집주인 통보를 포함해 2주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사이에선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진행되는 부분은 없고 형사처벌만으로는 이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대리인과 계약하는 전월세의 경우 특히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생년월일이라고 이름만 올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상에 되어 있는 이름이랑 매칭해봐도 집주인이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명예훼손의 우려에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앞서 비슷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도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출생률이 떨어지니 당연한 얘기지만 학생도 줄었죠. 정부가 그래서 선생님을 덜 뽑겠다고 했습니다. 2027년까지 선생님 신규 채용을 최대 30% 줄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983년 개교한 화양초등학교는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만 4번째입니다. 주변에 이제 애들이 많이 줄었죠. 초창기에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이런 학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33년에 공립초등학생은 141만여 명, 중고등생도 135만여 명으로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일단 2027년까지 초등은 적어도 300명씩, 중등은 적어도 400명 넘게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학급당 35명, 39명까지 가는 학급들도 있거든요. 농촌은 또 그 학생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과정 운영하기 위한 교사들이 필요한데요. 임용시험에 붙고도 바로 배치받지 못한 2천여 명의 대기자들도 문제입니다. 교대는 특성상 졸업하면 다른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목적형 대학이잖아요. 한 2,000명 정도가 누적되어 있고 2027년 되면 한 6,000명이 됩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교대 정원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점점 온몸에 근육을 쓰지 못하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이 병에 효과가 있는 주사가 있는데 문제는 주사 가격이 한 번에 1억 원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건강보험 대상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신들이 만든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대며 보험 적용을 거부해 논란입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돌이 지났지만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때문입니다. 그나마 600여만 원을 내고 맞는 주사 덕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자신들이 만든 운동평가 기준을 믿을 수 없다며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360도로 동영상을 찍고 10초 이상 유지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3초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결국 보험 적용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주사 가격은 1억 원이 됐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맞기 전 상태로 점점 돌아가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원래 좀 더 편하고 목소리도 좀 더 잘 나오고 이랬었는데 3살 이전에 증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후엔 진단을 받아도 보험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진료 기록 여부를 물어봤더니 아마 파기되고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무 보존 기록이 10년인가라고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것만 해도 효과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일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디테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에 대한 건보 심사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징계를 받은 대학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병원에 복직했습니다. 의사난으로 이 교수가 병원 진료를 하지 않으면 대체할 의사가 없다는 것도 고려됐습니다. 말 그대로 웃픈 일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전북에 있는 한 대학병원 교수가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일로 대학에서 정직 1달과 진료 겸직 해제, 병원에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대학은 해당 교수의 겸직을 허가해달라는 병원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이미 합의가 돼갖고 다 온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봐서 이제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병원 측은 해당 교수 자리를 메울 의사가 없다는 설명도 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병원 현장에서 의사들에 대한 이제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사들에 대한 처벌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무리를 빚은 의사가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밀착카메라는 학교 폭력을 둘러싼 교육기관의 문제를 쫓아봤습니다. 학폭위에 신고한 이후 오히려 교육기관이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성격 문제를 지적하거나 학생회 임원에서 배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27살 A씨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집단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좀 말도 약간 어눌하다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도 세졌다고 합니다. 이유 없이 폭행을 하기도 했고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면서 멱살을 잡는다거나. 기댈 곳은 학교뿐이었지만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좀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거의 매일 면담을. 가해 학생들은 학폭위에서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지만 폭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일부 가해 학생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생활기록부 때문에 또 한 번 좌절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다녔던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직접 와봤습니다. 당시 학폭위 이후 학교는 피해 학생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생활기록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의 성격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표현력을 길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제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취재진은 왜 이렇게 적었는지 학교에 물어봤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과는 무관하다며 시간이 흘러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정한 생활기록부 작성 지침엔 단점을 쓸 경우 변화 가능성도 적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생기부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만 적혔습니다. 교육청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심의 내용들은 다 학교를 대상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A씨는 오히려 학폭 피해자인 자신이 낙인 찍혔다고 말합니다. 충남 금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16살 B군은 1년 전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차례 진술 끝에 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은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 뒤 B군은 학폭 관련자라는 이유로 학생회 임원에서 빠졌습니다. 학폭위에 올라갔던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활동을 할 수 없다 하면서 명단을 삭제시켰다고. 취재진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실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는 살피고 했으면 이거 좋았을 텐데. 교육청은 이미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로 끝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접 이제 물어보니까 고의는 아니었고. 피해 학생은 뒤늦게 학교 측 사과를 받고 학생회 임원이 됐지만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단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의 다툼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담당 교사에게만 책임을 맡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기관이 직접 나서 사안을 들여다봐야 상처받은 아이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상효입니다. 금값이 많이 오른 가운데 금은방을 노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 근처에 있는 금은방들을 골라 털고 산으로 도망가서 추적을 피하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헬멧 쓴 남성이 유리문 잠금 장치를 가리킵니다. 맞은편 남성이 망치로 여러 번 내려치자 곧 열립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둘, 진열대 덮개를 빠르게 벗기고 귀금속을 쓸어 담습니다. 금을 훔치고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0초입니다. 이 짧은 사이 2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영업을 못하고 또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청계산으로 간 뒤 숨겨둔 옷으로 갈아입고 반대편으로 내려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등산로에 자기들이 이제 숨겨놔요. 거기서 환복 오고 우리 수사망을 엄청 교묘하게 피해 다닌 거죠. 이 절도범들은 지난 1월엔 도봉산 근처 금은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산 주변 금은방만 노렸던 절도범들은 유튜브를 보고 수법을 배웠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귀금속을 고르다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20대도 있습니다. 담을 넘고 택시와 지하철을 갈아탄 뒤 멀리 다른 대도시로 가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운동복에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금은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이것저것 가격을 물어보고 금목걸이 여러 개를 착용해봅니다. 결정했다며 신용카드를 내민 남성. 주인이 결제하는 사이 풀쩍 뛰어 가게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뒤도 안 보고 달린 남성. 동선을 어지럽히려고 담을 넘기도 하고 택시를 잡아 타기도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며 열차로 이동합니다. 훔친 목걸이는 순금 20돈짜리 무게였습니다. 20돈짜리 체인 목걸이고요. 지금은 한
대략 한 800만 원 정도 합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남에서 대전까지 이동해 팔았습니다. 경찰은 CCTV 85개를 분석해 동선을 쫓았고 피의자가 남긴 음료수병 지문을 분석했습니다. 결국 범행 일주일 만에 모텔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잡히지 않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지만 추적하는 경찰의 끈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숨막히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전세버스 8대가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열차 안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출근길을 살펴봤습니다. 곧 도착 버스 알림판엔 70번이 반복해서 깜빡입니다. 70번 노선,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과 비슷한 경로로 달립니다. 승객을 분산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세버스 8대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자리도 없고 서서 탔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앉아서 갈 수 있어서. 배차 간격을 15분에서 5분으로 줄여 분산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철 김포 골드라인. 여전히 열차 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타지 마시고 다음 열차 이용해 주세요. 2번을 놓치고 겨우 탔지만 끼이고 눌린 채 버텨내야 합니다. 왜 승객들은 지하철을 고집할까? 비슷한 시간이 걸려야 버스를 타는데 한 20분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김포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지하철은 10분, 버스로는 23분이 걸립니다. 김포공항역에서 내려도 어차피 지하철로 갈아타야 합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향하는 48번 국도 정체가 극심해섭니다. 버스는 아무래도 출근 시간에 막히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세요? 여의도까지. 실제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보니 김포 골드라인역 탑승자 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지자체는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스마트폰으로 예약하는 버스 DRT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얼마 전 성남 분당에서 다리가 무너진 뒤 그 주변 20개 다리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7개 다리를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흰 우산을 든 남성과 40대 여성이 평소처럼 걷던 길. 순간 발밑은 무너졌습니다. 지난 5일 성남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순간입니다. 사고 뒤 주변 순회교와 불정교는 보행로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눈으로 봐도 내려앉고 뒤틀어진 게 보였습니다. 이후 성남시는 주변 탄천 20개 다리를 긴급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처짐이 심각한 17개 교량은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5개는 2년 전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 가운데 처짐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건 기준치의 14.5배에 이르렀습니다. 차례로 시작된 전면 통제. 임시 보행로를 만들고 차도와 분리막을 쌓았습니다. 이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행자도가 안전하게 저 인들 다녀라. 재시공 대상 다리 모두 차로 밑에만 기둥이 있고 보행로는 지지대가 없는 공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금교 아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는 기둥이 세워져 있지만 보행로에는 기둥이 없어 임시 지지대를 세워둔 상태입니다. 이 보행로 아래로도 기둥을 세워서 안전성을 보강하려는 겁니다. 다리가 날개가 저렇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 날개가 저렇게 부러지리라고는 뭐 더더구나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다리 재시공 비용만 1,500억 원. 안전검사를 제대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면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고 혈세도 낭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날씨가 좋았던 지난 주말 사이 강원도 산에서는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봄철에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바위 틈에서 구조 작업이 힘겹습니다. 제가 아예 업을게요. 옆에서 백업 좀 부탁드릴게요. 설악산을 오르던 49살 여성이 5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동호 회원들과 사진을 찍다가 서 있던 바위가 무너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굴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바위인 것 같은데 그게 5m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설악산 봉정암 인근에선 50대 등산객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정지 상태였고 숨졌습니다.
동해시 두타산 배틀바위에선 40대 등산객이 앉아서 쉬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어제 오전에만 3명이 강원도 산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해마다 평균 10,000건 정도 산악사고가 일어납니다. 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사고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발을 헛디뎌 추락하거나 길을 잃는 사고가 가장 흔한데 작은 부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좀 심해서 저체온증이라든지 아니면 근육이 또 경직되고 하다 보니까 가벼운 발목 염좌라든지. 사고를 막으려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고르고 보온에 신경 써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내일은 비 소식이 있지만 오늘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면서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공장에 큰 불이 났는데 진화를 하던 소방관이 다쳤습니다. 모바일 이슈 시작합니다. 근데 연기가 이게 재가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공장에서는 전기가 좀 한 2번 떨어졌었죠. 한 2시간씩. 네, 기상센터입니다. 올봄은 때이른 고온 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따뜻한데요. 올해 초여름에도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발표한 3개월 전망에 따르면 5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은 90%, 또 6월과 7월은 각각 80%에 달합니다. 이유는 열대 지역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 때문입니다. 이 서태평양에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서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반면 우리나라에는 하강 기류와 함께 고기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고기압 영향권에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 많아서 기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이 만주의 눈덮임이 적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기 쉬워서 기온이 낮아질 수 있고, 또 엘니뇨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의 저기압이 자주 형성되면서 구름이 햇빛을 가려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내일은 곳곳에 봄비가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쌀쌀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남해안과 제주에서 시작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10에서 30mm, 또 그 밖에 내륙 지역에 5에서 10mm가 내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는 1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 내일 비는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는데요.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부터 비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9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 14도, 전주 13도, 대구 12도 등으로 5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 돌풍도 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까지 내일보다 기온이 조금 낮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하면서 내년에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